안녕하세요. 디자인학부 임란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디자인 이 기획 시간에 거의 이제 후반부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리한 컨셉을 어떤 형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컨셉을 어떤 내용을 담아서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디자인 어워드, 뭐 IDA, IF, 레드닷 같은 공모전에 제출을 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어워드를 준비하고 출품을 하다 보면은 과연 우리의 디자인 컨셉을 어떤 내용을 담아서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유할 이 내용은 최종 결과물을 정리할 때 이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니까 참고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IDA 어워드에 학생들과 제출했던 내용인데요. 물론 포스터의 내용은 학생들이 잘 정리를 해주었지만 형식과 큰 그림은 같이 어, 그, 네, 논의를 해서 결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이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어필이 되고 한눈에도 대략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배경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이미지를 준비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서비스의 배경과 주요 특징들을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한 장 한 장 한 장에 이 서비스의 주요 특징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화면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워드마다 굉장히 제출하는 형식은 다르지만 IDA의 경우에는 포스터 5장을 필수로 제출하게 되고요. 아, 포스터 5장 이내로 제출하면 되는데 5장을 꽉 채우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 안에는 컨셉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디자인의 배경, 그리고 컨셉 특징 등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미 공유해 드렸지만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선택사항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수업 시간에 어플리케이션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영상을 찍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국제 공모전에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퀄리티 높게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학생들이 워낙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 그런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리고 세련된 느낌으로 약간은 진지한 느낌으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형식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지만 이 영상이나 포스터 등등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 상황도 드러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제품이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워드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2분 이내의 짧은 그 시간 내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ID의 경우에는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도 설명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셉 이름, 그리고 짧은 설명, 이게 무엇이다 라는 짧은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다른 디자인과 비교해서 독특하고 혁신적인가, 어떤 점이 그러한가를 설명을 해야 하고요. 이 서비스가, 이 제품이 어떤 경험을 선사하는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환경,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제품이, 이 서비스가 어떤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뒤에 보여드리는 장면들은 제가 직접 제출했던 그 내용들을 그냥 붙여다 놓은 건데요. 제목은 부르기 쉽고 기획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름이 좋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컨셉이 휠체어용 내비게이션이었기 때문에 휠링이라는 휠체어를 딴 그 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목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짧은 설명은 이게 무엇이다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이면 되는데요. 디자인한 것이 무엇이다, 특징이 무엇이다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풀고자 했던 문제점들은 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휠체어용 사용자들을 위한 뭐 길을 닦고 길을 공공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왜 혁신적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는 네 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하면서 제 컨셉을 돋보이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휠체어용으로 최적화된 길을 안내해 준다라는 포인트. 두 번째 거는 자동적으로 주행 휠체어가 돌아다니는 길의 상태를 파악하고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동으로도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한다. 네 번째는 그걸 통해서 길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을 더 좋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이상의 특징점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상의 특징점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혹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좋다고 설명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컨셉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뭐 시나리오를 들어서 설명하기보다는 마치 매뉴얼을 설명하듯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앞에서는 설명하진 않았지만 benefit to client, 그러니까 이 제품이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될 경우엔 어떤 이익이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게 클라이언트가 딱히 있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어, 이 휠체어용 내비게이션을 뭐 서울시나 뭐 뉴욕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정부 기관에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것들을 클라이언트의 이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베네피트 소사이어티도 비슷한 관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약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탄 사용자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뭔가에 개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각도로 자기의 서비스의 특징과 이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글로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디자이너로서도 글을 잘 쓴다는 점이 매우 도움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보고서를 쓴다던가 기획서를 쓴다던가 제안서를 쓴다든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글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스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 컨셉에 대한 이 설명을 이 줄글의 형태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자인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요.
디자인을 완료할 때 학생들이 꼭 주의했으면 하는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와이어 플로우를 그렸고 와이어 프레임을 이제 정리하고 디자인을 완료해 나가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 학생들이 첫 번째로는 그리드를 꼭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UI를 설계할 때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페이지를 구성하는 이 정보들을 보다 의미 있고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웹사이트 디자인은 아니지만 편집 디자인을 할 때 어떤 그리드로 짜여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글 한 덩어리, 여기 글, 그리고 여기 본문이 있는 글들, 그리고 여기 뭐 설명이 있는 글들, 이렇게 덩어리가 된 걸 보면은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가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원리가 기본적인 그리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편집 디자인의 예시이지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디자인할 때도 이런 그리드를 지켜가면서 디자인하는 것이 훨씬 디자인을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웹사이트도 봤을 때에도 그리드가 눈에 보이죠. 여기 모두 이렇게 줄줄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열들에 꼭 이렇게 이 너비의 글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두 개의 컬럼을 커버해도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이 열들의 너비와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드는 단순히 이렇게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갖는 게 아니라 뭐 디자인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리드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마진이라는 것은 보통 이 외부 여백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 파란색,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진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 분홍색 부분, 기둥들이 컬럼, 열을 말하고요. 거터라고 하면은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여기 분홍색과 분홍색 사이의 간격, 이게 거터이고요. 로우 플로우 라인 모듈 스페이셜 존이란 의미도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본 적은 없고 마진, 컬럼, 거터라는 표현들이 조금 더 많이 쓰여서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앞서 뭐 마진, 플로우 라인, 스페이셜 존 등등의 의미는 여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로우는 말 그대로 행이고요. 가로줄. 플로우 라인은 기준선. 모듈은 교환 가능한 뭐 어떤 구성. 그리고 스페이셜 존은 여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목적은 첫 번째, 정보의 질서와 구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페이지의 뭐 책을 만든다던가 잡지를 만든다던가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각 페이지들마다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리드가 잡혀 있고 그것을 토대로 디자인된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앞서 여러 가지 페이지의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다른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을 할 때 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하자라고 논의가 되어 있다면 훨씬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는 보통 12컬럼, 16컬럼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12개, 12컬럼으로 디자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컬럼 내에서 이 웹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컬럼을 모두 다 지키고 있어 보이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익스피디아 부분, 여기 시작 부분은 일치하지만 여기 메뉴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하지만 여기 커다란 그 항공편 검색하는 부분은 12컬럼을 꽉 채우고 있고, 여기 호텔 리조트 부분은 4개 컬럼씩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3개의 컬럼씩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도 3개 컬럼을 활용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2개의 컬럼. 이렇게 컬럼을 완벽하게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안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그리드라는 거는 기준점이 돼서 되도록이면 지키면서 디자인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지, 뭐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디자이너의 편의와 상황에 따라서 이 그리드를 삐져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특정 요소들은 이 그리드에 맞춰 있는 것이 시각적으로 안정되어 보이고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12컬럼 디자인된 또 다른 사이트를 보아하니 여기서도 컬럼을 지키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지만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메뉴 부분은 2컬럼, 여기 약간 메인이 되는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은 6컬럼, 사이드 부분은 3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우에도 보면은 로고를 2컬럼을 썼고, 여기도 2컬럼 썼고, 여기는 이 한 덩어리를 보아하면 하나씩 보자 하면 딱히 컬럼을 맞추고 있진 않네요. 그렇지만 이 그림의 덩어리로 보자 하면 12컬럼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16컬럼으로 디자인된 경우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드 부분은 5컬럼, 나머지 부분의 뭐 그 나머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걸 규칙을 지킬 필요는 없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드를 잡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먼저 좌우 마진을 결정을 합니다. 좌우 마진을 뭐 15로, 16으로 할지 20으로 할지 등등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 안쪽이 컨텐츠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쪼개서 몇 컬럼을 둘지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예시를 보면은 마진을 어떻게 잡고 나머지 영역을 6컬럼으로 구분한 후에 거기에 디자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보통 6컬럼으로 디자인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이라는 숫자가 2등분할 수도 있고 3등분하기도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는 3개의 컬럼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그림 상자가 들어가고, 여기는 6컬럼으로 들어가고, 어쨌든 모바일 앱에서는 6컬럼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흔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드를 잡을 때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어도비 XD 화면인데요. 이 전체 화면을 잡고 레이아웃에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6컬럼이라고 열의 그 개수를 정하고, 여기 좌우 마진 값을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정하고 나면 그 안쪽에 그 거터와 컬럼의 너비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XD로 할 때도 꼭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좌우 간격 같은 경우는 20, 여기는 20, 여기는 15, 여기 다시 2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진의 크기는 디자이너의 마음인데요. 여긴 20이고 여긴 15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숫자를 활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구글의 경우에는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 가이드에서 마진, 버튼 크기, 아이콘 등등을 모두 4의 단위로 혹은 8의 단위로 사용하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 디자인한 건데요. 이 버튼의 안쪽 컨텐츠 영역, 그림이 들어온 영역을 24픽셀 단위로 하고 터치 범위를 48, 48로 잡고 이것들을 위치시켜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상하 간격도 20이라는 4의 배수, 8이라는 8의 배수, 4의 배수 다 4의 단위로 지금 디자인 된 걸 볼 수 있어요. 48, 8, 48 등등이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픽셀을 뭐 3.5 픽셀, 5 픽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봐 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치만 이 그리드를 잡는다는 건 어디까지나 약간 권장사항에 불과한데요. 이 디자인을 보면은 20이라고 좌우 간격, 마진값을 정해놓은 거 이외에는 90 지점에 여기서 뭔가 기준선을 정해놓고 여기다가 디자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드 시스템에 놓고 봤을 때는 디자인을 잘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쵸? 얘 뭔가 그리드에 맞는 요소들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뭐 그렇게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지만 웬만하면 그리드를 따라서 하는 것들이 이점이 많다고 설명드린 거니까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드를 잡고 나면 앞서 말했던 것을 반복하지만 4의 배수, 8의 배수를 활용할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다양한 디바이스별 해상도에 대응하기 위해 이 방법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어, 핸드폰마다 디바이스의 해상도가 매우 다르잖아요. 뭐 버전별로 갤럭시 S 뭐 5, 6 다 다르고 10 다르고 20 다를 텐데 이렇게 해상도가 달라지면 이미지를 줄이거나 다시 크게 하거나 이렇게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아이콘의 사이즈가 만약에 내가 디자인한 버전이 뭐 픽셀 5라고 기준을 했고 그 5픽셀짜리의 디자인이 적용될 어떤 디바이스가 어, 2분의 1로 해상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디자인한 거는 2.5 픽셀의 뭔가로 디자인이 될 텐데 0.5 픽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미지들이나 여백이나 뭐 마진 값들은 4의 배수로 하는 것이 디바이스별로 해상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디자인이 깨지지 않고 온전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그 디자인 된 것들이 모두 4의 배수인 것들이 훨씬 편합니다. 그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4픽셀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하고 8픽셀은 이렇게 주황색, 16픽셀 초록색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여백대로 디자인을 한 예시예요. 이 60픽셀짜리가 이렇게 있고 16픽셀이 여기 있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게 되면은 우리가 디자인한 것들이 이 여백 사이즈가 4의 단위로 분배가 잘 됐는지 눈에 띄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지만 디바이스의 해상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4의 배수를 활용할 것, 그리고 그리드를 정해서 그걸 지켜가면서 디자인할 것, 이것을 유념하면서 다음 주까지 디자인을 업데이트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